오늘 공부는 소유권의 취득 중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선점 습득 발견인데 선점 습득 발견인데 이름을 붙여봅시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입니다. 한 번만 더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주물 선점은 지금 우리 소유권 취득 사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사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소유권 취득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무주물 선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국가 것이에요. 주인이 없는 토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궁극적으로 누구 거라는 거야? 국가 거야.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하랍니다. 그래서 여기 법조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무주의 동산은, 아까 제가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는 것을 무슨 점유라겠죠? 자주점유.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다 누구 거예요? 국가 것입니다. 이게 이 민법 조문이 196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망과 같은 조문이 있어요.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들어가면 무주물이 된다. 이거 옛날에 예컨대 야생하는 꽁을 잡아다가 꽁알을 내려다가 키웠어. 그러면 이제 무주물 선점으로 자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다 커가지고 다시 야생으로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주인 없는 물건이 된다. 지금은 좀 굳이 그런 데까지 법조문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지금 만약에 만든다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그때는 그게 됐었어요. 근데 무주물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가가 문제죠. 한번 읽어볼게요. 학술, 기회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주물 선점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유가 됩니다. 대신 전항의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이 그 유명한 전라남도 무안군 마운면 함유리 꼬대산대요 신안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안 무안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신안 앞바다의 보물 사건 알죠? 그죠? 신안의 옛날에 그 보물 사건 지금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발견되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국가한테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신안에 보물 나가지고 신안 사람들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은 밖에 그 개발의 질이라고 하는데 굴가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검사당했어요. 힘들었겠죠.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그냥 아저씨가 낚시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이 낚시하면 물고기가 잡혀 나오죠. 그러면 파닥파닥 뜨는 이유가 뭐죠? 무주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물고기는 주인 없는 물건 맞죠? 근데 소유의 의사로 잡아내는 순간에 그 물고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낚시할 때마다 무주물 선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점의 요건. 주인 없는 물건일 것. 무주물이나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야생동물 및 사양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 상태로 들어간 경우 무주물이다. 꽁으로 생각하면 돼요. 토끼 옛날에 많이 키웠죠. 근데 토끼가 밖으로 나가서 야생 토끼가 되면 무주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물건이 학술 등의 자료인 경우 선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동산이어야 됩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미채굴의 강물은 여러분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있는 지하 자원도 자기 것 아닙니다. 따라서 꼭 채굴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강업 특허를 받아야 돼요. 보통은 강업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성격은 특허입니다. 선점할 건, 선점이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에 의해서는 선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선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들은 처음 시작부터 타주 점유니까 그 물고기에 대한 소유권자는 누구가 되죠? 무중을 선점하는 그 선장이 소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점유자는 무중물의 소유권을 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 취득의 반대말이 뭐죠? 처음으로 권리를 탄생하는 취득, 원시 취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실물 습득은 부동산도 될 수 있어요. 매장물 발견은 부동산도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아까 제가 실수했어요. 매장물 발견이 부동산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실물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물건이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습득자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유실물법에 따른 뭘 밟아야 돼? 절차를 밟아야 소유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007 가방에 정확히 10,000원짜리로 1억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나 주웠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 거기에 번지수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직접 전화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잘못하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있죠. 돌려주라고 할 때 조금 미적거리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관서에 제출을 하면 경찰관서에서 6개월 무엇을 한다 그랬죠? 공고를 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1억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일정하게 10 내지 15%의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땅바닥을 봅시다. 그러면 혹시 양놈 지갑이라도 하나 줄 줄 모르잖아요. 재밌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너무 썰렁했나요? 유실물 1건.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둑 맞은 물건이 도품이거든요. 도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습득자가 그 물건이 유실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유실물이면 됩니다. 습득할 건, 습득이란 유실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는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6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민법에 있는 게 아니라 유실물법이라는 법에 있어요. 습득의 효과. 습득자는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자나 소유자 등이 그 권리를 주장하면 유실물은 그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서 습득자는 10 내지 15% 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1억 주었으면 1,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전화하면 잘못하면 범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물 발견입니다. 매장물 발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부동산도 매장물 발견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 우리는 토지 외에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건물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 있는 거물 같은 걸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매장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발견자가 절반의 취득을 하는데, 자, 물건이 분리가 가능하면 반반씩 나누면 되는데 하나의 물건에 분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절반의 취득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말인데, 자, 오늘 중으로 공유 공부는 따로 합니다. 알겠죠? 자, 발견의 요건, 매장물입니다. 매장물이란 토지 기타 물건에 묻혀 있어서 외부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매장물은 주로 동산이지만, 자, 여기 가로를 쳐봐요. 부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알겠죠? 자, 발견이란 매장물의 존재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습득, 선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에다 손을 대고 발견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발견. 개념이 틀리죠. 자, 자기 어떤 영역 내에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발견이죠. 자, 그래서 발견이란 매장물의 존재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자, 뭐다는 것이죠. 인식, 즉 선점하거나 습득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 발견은 점유의 취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뜻 이해가 되시죠? 자, 선점, 습득은 점유의 취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선점이나 습득은 점유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잖아. 근데 이것은 발견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건, 자, 발견자는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는데, 한 번만 더 합니다. 그 물건이 분할이 가능하면 분할해서 절반씩 취득하면 될 거고, 분할이 불가능하면 뭐 해야 돼요?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예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자,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서류가 미비하면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그러죠. 그죠? 첨부라는 말은 뭔가 더하기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첨부를 세 개로 이렇게 다시 풀었었어요. 자, 부합. A라는 물건에 B가 결합되는 것이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부합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부합. 섞여져서 식별하기가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혼화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수석 취미가 있는데 수석 돌을 여기다 쌓아놨는데요. 내가 돌 모양이 괜찮아서 집으로 갖고 가서 거기에 자, 사자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쌓아놓은 돌을 내가 갖고 와서 사자 모양의 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어. 이걸 뭐라고 하죠? 가공이라고 하죠. 가공. 지금 이렇게 부합, 혼합, 가공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다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 뭐라고요? 첨부. 자, 첨부란 부합, 혼합, 가공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부합과 혼합은 일종의 사건에 해당하고 가공은 순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여러분 법률행위를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 있는 용태와 사람과 정신작용과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나누고, 용태가 다시 외부적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가 다시 자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죠. 했었어. 그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첨부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 또는 노력이 결합돼요.
자,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원사개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합입니다. 자, 부동산의 부합. 자, 부합이 이제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결합됐어요. 자, 그럴 때는 결합된 물건은 동산이었는데 부동산에 결합되는 순간에 토지의 정착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부동산과 일체 물건이 됐어요. 이걸 분리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날 정도면 부합돼서 부동산 소유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합시킨 사람은 어떨까요?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법조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다 그러면 임차권자가 임차 대상 목적물에 부합시킬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대상의 목적물에 부합시킬 수도 있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럴 때는 권한자의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같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용익물권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돼요. 자,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단 비용을 요할 경우 자, 이때 결합된 이런 물건을 합성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합성물의 소유권은 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두 물건이 결합해서 주와 종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줘. 그래서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자,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뭐한다고 했죠? 공유합니다.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 공유입니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요. 여기서 소유자가 꼭 달라야 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 동의 건물에 어떤 물건이 부합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합했어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물건을 부합시켰습니다. 예컨대 제가 횟집을 하고 있는데 수족관을 부합시켰어요. 내 돈 들여서. 그러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자기 거예요. 그런데 부합시킨 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권한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결합을 시켰다. 그래서 자,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가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일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부합의 주물과 부합되는 물건. 부합의 주물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자, 주물은 당연히 부동산, 토지, 건물 또는 수목의 집단. 자, 부합되는 물건이 주로 동사를 상상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도 부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 간의 부합 같은 것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부동산에 뭐가 부합되는 것이 일반이에요? 동산이 부합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소되는 경우까지도 부합에 들어갑니다. 자,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부합의 효과.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보다 훨씬 초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뭐에 미친다고 그랬죠?
물건에 미친다. 만약에 안 미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그러니까 저당 부동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건 후에 부합되건 다 미치는데, 안 미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할 건데, 궁극적으로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으면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경락자가 소유권자가 되죠. 그러면 부합된 물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부합의 제도가 있는 이유가 이걸 철거나 제거할 때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끄떡끄떡 좀 해줘.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에 미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합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당한 권한.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자, 어떤 부합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부합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것일 때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로 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세권 같은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자가 그 부속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전세권 할 때 공부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합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자 어찌됐건 이득을 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고 예를 듭시다. 자 지금 한 필지 토지의 소유권자가 저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 요새 저 남쪽에는 올리브 나무 심고 있대요. 기후가 따뜻해져서 올리브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식물인데 우리 고향 친구들이 올리브 나무 심고 있더라고. 거기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내 토지에 권한 없이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자, 부동산에 그래서 이제 가식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부합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상당히 정착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토지와 일체성이 나타나 버렸죠. 이걸 다시 뜯어내면 경제적 가치가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 부합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리브 나무 집단은 누구 것이죠? 내 것이 되죠. 대신 그걸로 내가 이득을 본 만큼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줘야 될 것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올리브 나무로 예를 들었는데 농작물은 안 돼요. 농작물은 저 앞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어찌됐건 심는 자 것으로 돼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기억난다고 해줘. 자 농작물을 예로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권한 없이 자 권한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증축했는데 나중에 그 권한 관계가 무효나 취소로 원인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역시 부합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건물이 증축되면 그거 뜯어갈 수가 없잖아. 자, 그럴 때 건물 소유자로 기속되고 자 증축으로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다고 해줘요. 자, 섞여져서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혼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되는데 자, 콩기름과 참기름이 섞여지면 들기름과 참기름, 요새 들기름이 더 비싸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섞여져서 다시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 보세요. 들기름의 소유자가 A고 참기름의 소유자가 B인데 두 개가 섞여져서 들참기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누구 소유가 되냐고 문제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자,
호나는 고용무로 호나 또는 유동무로 융화처럼 물건이 동종의 다른 물건과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호나는 일종의 동산의 부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부합에 준용을 하는데, 자, 두 개가 요새 들기름, 참기름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합성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가공. 자, 두 가지 예를 들고 가공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돌멩이를 놔뒀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 돌을 갖다가 자,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사자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원인 없이 했다는 겁니다. 자, 사자상을 만들어 주시라고 계약을 해갖고 하면 이것은 가공의 문제가 아닌데 원인 없이 가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이 물건, 사자상의 물건의 소유자가 되냐의 문제가 가공이에요. 원물 소유자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가공자는 그걸로 자,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돌을 놔뒀는데 이 돌이 갈람석이에요. 옥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갖다가 수억 원짜리 옥향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공의 수준을 넘어서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옥향로를 만들 때 자기가 소유하는 옥사슬 같은 것도 더 엮어서 자, 거기다가 더 첨부시켰습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돼야 될까요? 제발 가공자 것이 돼야 된다고 해줘요. 그죠? 그리고 나는 원물 가격을 받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법조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할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자, 누구한테 것이 된다? 원재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그냥 상승해서 현저히 다익이라고 써졌어. 현저히 다익일 때는 누구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가공자의 소유가 됩니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할 때 그 가액의 전항의 증가액, 즉 현저히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자신의 물건을 결합시킨 것도 현저히 가격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노동력이 가해졌다. 그래서 가공이라 그래요. 자, 새로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합니다. 자, 끄떡끄떡 해주세요. 자, 그러나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그냥 다액이요. 자, 부사 현저히가 들어가 있죠. 그죠? 현저히 다익일 때는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민법에서는 그런 말이 참 많죠. 자, 민법 요거 기억 안 납니까?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의 길은 무효로 한다. 그럴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개념이 자, 이런 규정을 일반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저히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법조문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과목은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은 구속요건상 명확하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민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저히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알겠어요? 사실은 1,000만 원 넘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좀 단순하겠죠. 이게 이가적 사고방식이야. 자, 첨부의 효과입니다. 전조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할 때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약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도 소멸합니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때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는 그 지분위에 존속합니다.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첨부 제도는
이게 불기나 복구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첨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법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민법이. 그러니까 이거 다시 분리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제도는 분리나 복구를 방지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첨부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하기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첨부에 대해서 그 복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구는 새로운 소유자의 결정. 첨부에 의해서 생긴 새 물건에 대해서 새로 이 소유자가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자, 네가 되냐 이건 의무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첨부의 결과 소멸하게 된 구건물의 소유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올리브 나무까지 결합해서 하나의 부동산이 됐다면, 자, 그거로 인하여 수익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줘야 될까? 안 돌려줘야 될까? 돌려줘야 되죠. 이에 관한 규정도 의무 규정입니다. 제3자의 보호. 자, 그 물건 위에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첨부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물건 위에 존재한 제3자의 권리 역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소유자가 새로운 물건의 단독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될 때는 그 권리는 새로운 물건 또는 공유, 지분 위에 존재합니다. 자,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물건에 제3자가 권리가 있다면 그 지분 위에, 공유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거든요. 지분 위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합호나 가공, 그리고 자, 앞에 공부했던 자, 뭐죠? 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등, 매장물 발견, 그리고 첨부까지 공부했습니다. 전부 다 소유권 취득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공동 소유를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이 무슨 소유예요? 공동 소유. 자,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제 제목은 공동 소유입니다. 지금 한 필지의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한 필지의 토지가 300평이에요. 300평. 자, 그러면 이 300평은 한 필지의 토지니까, 자, 지적공부상, 자, 필지로 분할되게 됐죠. 그래서 1물입니다. 자, 그래서 300평 필지로 분할된 이 한 필의 토지는 소유권이 몇 개죠? 한 개죠. 1물에는 소유권 하나의 주의, 소유권은 1입니다. 자, 그래서 1물 1권주의입니다. 자, 뭐라고요? 1물 1권주의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소유권이 하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하나. 자, 그러면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자, 이게 소유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권리 능력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자가 1인이면 자, 단독 소유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소유권의 일반적인 공부는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수인이면 어떻게 되냐? 자, 수인이면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은 하나인데 그 소유권 하나를 수인이 소유하면, 자, 읽어보세요. 공동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인데 그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무슨 소유가 돼요? 공동 소유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인을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갑과 을과 병이라고 합시다. 자, 이 갑을병이, 자, 갑을병이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를 누구로 들었어요? 갑을병으로 들었어. 갑을병이 소유자가 지금 세 명이죠? 그죠? 이 갑을병이 인적 결합 없이, 결합이 없으면
그러니까 세 명이 서로 소 닭 보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인적 결합이 없으면 읽어보세요. 공유. 조합을, 그러니까 저 세 명이 조합을 형성했어요. 뭘 형성했어? 조합을 형성해서 저 하나의 물건을 세 명이 소유하면 합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없는 사단이 저 재산을 소유하면 총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뭐라는 거야? 총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공유, 합유, 총유는 다 똑같이 소유권 얘기인데 무슨 결합의 형태에 따라 불려지는 명칭이 달라요? 인적 결합의 형태에 따라 불려지는 명칭이 다르죠. 그렇다고 소유권의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소유권의 본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알아잡섰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입니다. 자, 이 공유는 잘 봐요. 이 소유권 하나를 나누어 갖는 겁니다. 권리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유라고 했을 때는 갑을병이 100평씩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300평이니까 갑이 100평, 을이 100평, 병이 100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소유권을 세 명이서 나눠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분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불량적 일부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지분이 똑같다면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지분의 합계는 1이 돼야 돼. 만약에 지분의 합계가 1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줘요. 제발 물어봐줘.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알겠죠?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산법상 등기법을 깊이 공부하면 그런 거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맞춰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본 공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경매 일을 해보시거나 그럴 때 공유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공유 물건,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슬쩍 이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공유가 많다고 그랬죠? 상속재산이 뭐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속재산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공유로 받아. 상속재산은 일종의 무슨 결합이 안 돼 있는 거로 봐요. 인적 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이가 보통 안 좋죠. 재산 갖고는.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인적 결합이 없는 상태로 우리 법이 공유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유재산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경매지에 보시면 공유 지분이 나온 경매가 약 한 4분의 1은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경매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인 계략적 설명은 드렸고 이제 공유 들어갑니다. 자, 공동소유. 공동소유란 일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공동소유에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없이, 그러니까 인적 결합 없이 소유하는 공유 및 공동의 목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합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인적 결합체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게 합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람의 단체가 소유하는 총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는 다 무슨 소유고? 공동 소유고, 소유권이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무조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런데 그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 지금
여러 명이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자, 공유의 법적 성질. 자, 물건이,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에 의하여?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될 때 공유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공유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이 아까 사례에서요. 이 300평인데 이럴 수도 있죠. 값이 자 6분의 3. 자, 그리고 을이 자 6분의 2. 자, 병이 6분의 1일 수도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자신의 지분을 증명을 따로 하지 못하면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돼버려요. 내 말 지금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을 꼭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냥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돼 버린다 그랬어요.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뒤집어 엎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죠? 공유에 의해,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서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공유의 법적 성질. 일개의, 아까 제가 이거 공유의 지분을 정의를 어떻게 했어?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불하는데요. 수인에게 기속되는 상태다. 자, 아까 제가 지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입니다. 소유물의 불량적 일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소유물의 불량적 일부분이요 100평씩이 돼버리잖아. 그죠?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 자, 공유의 성립은 자 처음부터 법률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 관계도 많아요. 자, 우리 선생님 저하고 저 한 필지의 토지를 제가 통째로 살 수 없으니까 둘이 같이 삽시다. 대신 공유 지분으로 공유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줘. 이것은 뭐죠?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거예요. 자,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공유의 성립은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에 공유라고 되어 있고 지분의 등기가 따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지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분의 등기가 들어가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은 오늘 막 공부했던 것들이 나와. 자, 오늘 공부했던 거.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하면 그 타인의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는데 분할할 수 없으면 공유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이것도 법률의 규정.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이나 혼합.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의 것이 되고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 자, 여러분 구분 소유가 이런 집합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 이런 거 국어 이런 것도. 자, 기속 불면의 부부재산. 자, 부부재산은 기속이 불명하면 공유로 추정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부부간의 재산은 다 공유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처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면 첫 것이고 남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면 남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불분명할 때, 뭐 될 때? 그러면 보통 세간살이 같은 것이겠죠? 자, 불분명할 때는 공유로 추정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자, 공동상속재산.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상속재산이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공유가 많다고 그랬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입니다. 공유의 지분. 자, 이것부터 줄을 한번 쳐봅시다.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다. 입에다 붙여놓으세요. 자, 지분은 뭐라고요? 자, 함정. 소유물의 불량적 일부분이 아니야. 소유권이란 권리의 불량적 일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요. 지분이란 공유와
표리 관계에 있는 지분의 의미에 관해서 통설은 양적 분할설은 일개의 소유권에, 자, 소유권은 하나인데 그것의 불량적 일부분입니다. 즉 지분은 그 성질이나 효력에서 소유권과 동일하지만 단지 양적으로 소유권의 일부, 즉 소유의 비율일 뿐입니다. 지분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되는데 만약에 불분명하면 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공유지분의 탄력성입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 자,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이 전부 다 형제가 아니고 상속재산인데 이 중에 갑이 상속인 없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상속인 없이 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도 없이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이 다시 합쳐서 언제나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그 3분의 1이 소유권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로 올라갑니다.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everybody 소유권은 1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표현이 써졌어요.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합니다. 이것을 자 지분의 그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자, 지분의 처분. 여러분,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도 본질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을 자유로이 양도 처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없어? 제발 있다고 해줘요. 있죠. 그러면 지분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야 맞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처분은 자유이다는 뜻입니다. 지분의 처분은 뭐라고요? 자유요. 자, 그래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개념적으로 겁나게 헷갈려요. 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 누구의 제한도 안 받아.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요 한 동의 건물을 갑과 을과 병이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합니다. 자,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는데 자신의 지분을 병이 자 A한테 팔아먹는 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건물이 공유물이죠. 이건 무슨 물이요? 공유물을 사용 수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 수익을 하려면. 자,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사용 수익을 하려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주말 농장이라고 합시다. 이 주말 농장의 3분의 1만 사용 수익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 물건 전체에 대해서 주말 농장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 지분으로 사용 수익한다는 뜻일까? 그렇죠. 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해야지 3분의 1조각만 사용 수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본질이.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어요. 자, 여기 읽어봐요. 주말 농장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갑을병이 서로 합의해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네가 사용하고 그렇게 합의해서 정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나 그 사용 수익권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주말 농장 사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다 후회 없디다. 주말 농장 사놓잖아요. 그러면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주말 농장 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더라고요.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자, 아까 여기 다른 거 다 빼놓고 뭐예요, 이거? 지분은 어떻게 처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자유가 붙어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자기의 지분을 A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자, 저당도 잡힐 수 있어, 담보물권. 지분의 저당 잘 잡아줘요. 믿어도 돼. 지분의 저당 잘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자, 사용수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유물의 전부를 무슨 비율로 사용수익 한다고?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나오는데 잠시 뭐 됐다고 할까요? 맞췄습니다. 맞췄어요.